자, 김광섭의 저녁에를 보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별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별이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별이 나를 내려다본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별이 주체의 인식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주체의 인식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가 돼요. 그리고 나는 객체가 되는 거죠. 인식의 객체. 그래서 내가 인식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내가 여기서는 이제 나가 주체죠. 나가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그러니까 나와 별은 어떤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는 관계죠.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나는 별이 저기에 있음을, 별은 내가 여기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수많은 별들 중에 특정한 하나의 별을, 수많은 사람 중에 특정한 하나의 사람인 나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연을 보시면,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별은 왜 밝음 속에 사라지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명이 밝은 데 가면 별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사람들이 불을 켭니다. 뭐 가로등도 켜고 여러 가지 네온 사인도 있고 불을 켠단 말이죠. 밝아져요. 밝아지면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별이 사라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진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뭐 이거는 이제 별의 입장에서 별이 나를 보려고 하는데 나는 어둠 속에 점점 사라져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대꾸가 쓰였고요. 어쨌든 둘 다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대조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선생님에 따라서 그 경우는 이제 밝음 속에 사라지는 것과 어둠 속에 사라지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대조라고 배우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일단 정서가 드러났어요. 이게 정서가 되겠죠. 내가 별에게 느끼는 정서, 별이 나에게 느끼는 정서입니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 일단 너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대상을 너라고 하면 무조건 의인법이에요. 물론 별이 나를 내려다본다 해서 이미 의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요거를 서리법으로 볼 수 있고요. 서리법. 근데 이걸 서리법으로 보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리법은 당연한 이야기를 의문형으로 제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서리법으로 보려면 이게 뭔가 당연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서리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만날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만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서리법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는 걸까? 그 어디에서가 포인트.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 근데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리법인데 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가 못 만날 것 같아라는 의미라면 서리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를 의문형으로 제시해야 된다. 당연히 못 만나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어? 당연히 못 만나지. 이런 의미라면 서리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시는 좀 뭐 짧은데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보시면 이 별이라는 대상을 어떤 인간의 하나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지금 인연을 이야기해요. 나와 별의 인연. 그래서 내가 지금 별을 바라보고 별이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서로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연이 닿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과 인연이 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하다는 거죠. 예.
인연이 있다. 그 다음에 밤이 깊을수록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라는 것은 인식이 이제 끝났다? 뭐 관계가 끝났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존재의 소멸? 이게 2년, 1년이고요. 존재의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도 사라지고 별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죠. 네. 뭐 심지어 태양도 소멸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존재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존재가 소멸해요. 소멸하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아쉬움, 안타까움, 상실감.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도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하지 못하죠. 네. 하물며 나와 인연이 닿아 있는 이 사람을 잃게 된다면, 이 사람이 소멸하든 내가 소멸하든 어쨌든 이 관계가 소멸하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죄송합니다. 왜 이래?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면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존재가 소멸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여러분 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는, 아이고, 어디서 무엇이 되어는 윤회사상, 불교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윤회사상.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다시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생애가 있으면 다음 생애가 있고, 그 다음 생애가 있고, 그 다음 생애가 있고. 그게 윤회사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살생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그 생명일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그 생명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가 그 생명일 수도 있고 당신의 아버지 또 당신의 가족이 그 생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아무튼 이 윤회사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서리법이고, 그게 아니라 어디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리법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화자는 나고요. 그 다음에 청자 너입니다. 너는 별이죠. 그 다음에 상황은, 자, 나와 별의 인식, 관계를 맺었죠. 그런데 소멸 후 상실감. 상실감은 정서인데 정서 및 태도. 상실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다시 만날 것을 기대일 수도 있지만 안타까움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리법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특징. 일단 첫 번째는, 자, 별은 자연물이에요, 여러분.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별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것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과 또 다른 누군가, 이런 관계로 본다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또 윤회를 하고 누군가를 만남이 있고
그럼 우리가 인연이 다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대꾸가 있고요. 대조는 학교에 따라 배우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회, 그리고 인연설, 다 불교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경후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자, 경치를 먼저 제시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선경, 경치를 제시합니다. 경치라든가 뭐 이제 어떤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서, 여기 후정, 뒤에 정서를 제시한다. 되셨나요? 이걸 선경후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정서를 뒤에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